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평범한 사냥꾼 클레이는 혼자 살아남는 법만 빼고는 우유를 사러 가기 전 아버지는 그녀에게 엄청난 지식과 던전 탐험 능력을 주었지. 내처럼 무능한 고아가 되지 않도록. 덕분에 클레이는 강력하지만 의문스러운 던전 탐험가로 알려져 있으며 10층까지 탐험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녀가 우연히 던전 최강의 보스와 마주치면서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꼬이기 시작하지. 어릴 적 그녀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위험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단련되었지. 도둑이었기에 마법에 의존하여 쉽게 클리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민첩성과 체력 유지가 관건이었어. 하지만 클레이는 브랜치가 형편없는 스승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 아버지처럼 버리지는 않았어. 물론 3년 후에 버렸지만 엘리트들을 뛰어넘는데 유용한 귀중한 경험을 남겼지. 그녀에게 도둑들의 모험가 길드 9층 깊숙이 들어가자 클레이는 고블린 2마리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자신과 매우 닮은 고블린 1마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던 클레이는 먼저 뒤쪽의 마법사 고블린을 제거했습니다. 비교적 쉽게 해치웠습니다. 주요 위협이 제거되자 클레이는 고블린들의 대장급들을 똑같이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몇몇 고가의 보석을 얻은 대가로 어린 소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업적을 축하할 시간이 없었다. 클레이는 여전히 그녀의 현재 한계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위험들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몬스터의 방에 들어서자 클레이는 미노타우루스와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강한 것뿐만 아니라 빠르기도 한 미노타우루스였다. 놀랍게도 미노타우루스는 도끼로 지하 감옥의 벽을 부쉈지만 그것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실 미노타우루스는 지하 감옥 관리자의 도착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관리자는 그가 풍기는 아우라를 보건대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았다. 클레이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이 강력한 디스코드가 그냥 평범한 벨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벨은 미노타우루스가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험가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투를 하는 대신에 전형적인 사장은 화나지 않았어요. 그저 실망했을 뿐이죠. 상황이었죠. 벽이 무너진 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한 후 벨은 클레이에게 함께 이야기 좀 하자며 따라오라고 했어요. 클레이는 이 새로운 강력한 인물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벨은 그녀에게 거기엔 괴물이 없으니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클레이가 벨이 왜 지하 감옥에 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회의실에 도착했고 벨은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모험가인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클레이에게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뛰어난 모험가라는 것을 말이죠. 벨은 좋은 탐험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곧바로 모험가 길드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너무 형편없어서 7층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벨이 이 던전의 최종 보스라는 걸 깨달은 클레이는 벨과 결투를 신청했어요. 벨과 결투를 하겠다고 말했죠. 이기면 던전을 나갈 수 있지만 지면 벨을 위해 일해야 해요. 벨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클레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 던전 10층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단서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벨은 클레이의 부탁을 들어 10층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아무런 벽도 없었어요. 이 영역은 특별한 방법 없이는 접근할 수 없거든요. 시작할 구체적인 단계들을 말이죠. 벨에게 더 중요한 건 브랜스가 클레이를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거였어요. 후자는 디스코드 관리자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벨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였어요. 벨은 비장의 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었고 클레이와 거리를 벌이자마자 바로 사용했죠. 그녀가 스스로 클레이와 거리를 확보하자마자 말이에요. 그녀가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자신이 벨의 침실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후자는 감옥벽이 수리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후 흥분하며 클레이와 함께 일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요. 좀 덜렁거리는 클레이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운영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당신과 똑같았어요. 다만 클레이는 실제로 일자리를 얻는다는 생각에 열려 있었죠. 일자리를 구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다행히도 벨이 나타나 그들의 일이 저급 몬스터 재고 관리, 함정 수리, 그리고 몬스터 고용을 위한 인사부 역할을 한다고 말해줬어요. 몬스터 고용 담당 인사부 말이에요. 도둑 길드에 대해서는 벨이 클레이에게
자신의 새로운 소식을 알리겠다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자리입니다. 클레이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거절하면 기억을 지울 거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벨은 클레이가 따르지 않으면 기억을 지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벨은 클레이가 지하 감옥 복도에서 노숙자처럼 사는 것에 반대했고 하루에 넉넉한 5개의 금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는 자존심을 삼키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클레이는 자존심을 삼키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란 게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죠.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 지하 감옥은 무렉이라는 여행자가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모험가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 정착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험가 길드 지부까지 설립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안티메르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클레이는 도적 길드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죠. 우선 벨은 클레이에게 창문과 조명이 있는 자신의 새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클레이는 놀랍게도 이 방이 원래는 전혀 사용되지 않던 손님 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벨은 던전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몬스터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말했어요. 던전이 예전에는 얼마나 어두웠는지 말이죠. 벨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클레이는 벨이 사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벨은 던전에 저레벨 모험가들만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클레이를 영입하는데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 벨은 새로 영입한 클레이에게 주변을 벨은 새로운 신입에게 던전을 둘러보여 주었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계획실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보다 더 정돈된 곳이었고 벨 자신도 가끔 사용하는 손님 화장실까지 그리고 일부가 몬스터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바뀐 주방도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서는 몬스터 제품을 차갑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클레이가 벨이 던전의 몬스터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벨은 그런 것들은 다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한 후 괴물들에게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클레이는 벨이 처음에는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새로운 상사를 더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 클레이는 고집해서 계속 움직이기로 했고 그래서 벨은 클레이를 수정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는 고정된 마법이 방에 있는 거대한 수정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벨은 클레이에게 원하는 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클레이는 그것들이 모두 동의했던 괴물들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 이걸 본 클레이는 패턴을 알아챘어. 그녀는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있었어. 거듭해서. 그런데 그 괴물들은 수정방에 마법 때문에 다시 나타났지. 하지만 벨은 죽은 괴물의 기원이 그 안에 돌들 속에 유지될 거라고 그들의 복제본은 다음 싸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사용될 거라고 설명했어. 저 보석 하나를 이용해서 말이야. 이 보석들이 그 목적을 다하면 이 방에 보관될 거야. 반면에 클레이는 그녀가 9층에 오르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깨달았고 언젠가 이 던전을 공략할 계획이라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벨이 좋은 훈련 파트너를 찾아주겠다는 약속 덕분에 그녀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좋은 훈련 파트너를. 하지만 벨은 훈련 파트너를 만들기 시작하려던 참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파트너가 다름 아닌 클레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은 창조를 계속했고 클레이는 만들어진 것에서 합쳐졌습니다. 커다란 보석. 하지만 물론 벨이 다시 한번 차려입으라고 했죠. 벨과 클레이 모두에게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클레이는 침착하게 대처하며 다음에는 더 신경 써달라고 사장에게 부탁했어요. 이제 일이 끝났으니 벨은 클레이를 순간이동 지점을 통해 광산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벨은 1층부터 4층까지 담당하는 랑가드라는 광부를 소개받았죠. 1층부터 4층까지요. 이 지하 감옥에서 너무 많은 얼굴을 본 덕분에 그에게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죠. 그녀가 친구 없이 혼자 싸우는 루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클레이는 그 말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던전에서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했고 벨은 깜짝 놀랐어요. 어둑한 던전 1층, 축축한 돌의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의 메아리가 가득했어요. 클레이는 무너진 기둥과
그림자 미로를 전문가처럼 헤쳐나갔어요. 노련한 도적의 기품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험가들이 흔들리는 햇불 주위에 모여 웃고 있는 것을 지나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조용했으며 뛰어난 잠입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근처 벽감에 숨어있던 랑가드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는 클레이가 얼마나 능숙하게 움직이는지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무장한 전사들은 서로 수다를 떨기에 너무 바빠 그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를 잠시 전만 해도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며 함께 일하는 것을 주저했었다. 이제 그는 그녀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감탄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때로는 가장 과소평가된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클레이가 첫 번째 방의 보급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해서 랑가드와 협력하며 다른 방들의 보급을 진행했고 그를 더욱 감탄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재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클레이는 그 남자를 풋내기 드워프라고 놀렸다. 그녀가 잠입술의 천재성을 설명하려고 고집하자 랑가드는 더 채워야 할 보물 상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층 일을 그에게 부탁했고 그녀는 그 일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설마 그녀는 2층 물품을 구하러 3층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랭가드가 처음에는 그녀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이가 3층 입구까지 얼마나 쉽게 도착했는지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3층 입구까지. 거기다 클레이는 3층 채석공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이 앞서갔던 길로 2개의 물품 상자를 2층으로 가져다주는 끈기를 보이며 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앞서 자신의 동작에 꼬맹이들이 감탄한 것을 본 랑가드는 클레이에게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냐고 부탁했지만 클레이는 곧바로 거절했다. 일을 마친 클레이는 벨의 방에 가서 그녀가 무언가 집중력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다. 아니, 방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는 랑가드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꼬맹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앞으로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알렸다. 왜 그럴까? 벨이 방 청소하느라 애쓰는 걸 보니 클레이는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는 걸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벨이 쓸 만한 물건을 직접 골라내기도 했죠. 다음 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 클레이가 방 전체를 청소하는 데 성공했어요. 일이 끝날 무렵 랑가드가 와서 클레이에게 벨은 방이 어지러워야 사는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따졌어요. 그가 처음부터 여기에 온 이유는 랑가드가 벨에게 새 의자를 가져다 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의자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클레이에게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 칭찬받은 평범한 이걸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 드워프 씨가 다시 땅 파는 임무로 돌아갔으니 클레이는 벨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앉았습니다. 벨은 그를 그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벨은 그를 그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고 클레이와 벨은 7층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7층을 통과하려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구경할까요?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모험가들의 움직임을 방 전체에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벨은 놀랍게도 지금 그 층을 공략하려는 모험가들이 이전에 리즈 클레이를 시도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펜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는 이제야 펜과 그의 부하들이 던전에서 활동적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꽤 괜찮은 모험가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는 동안 벨은 클레이에게 얼음 늑대와 싸워보라고 제안했다. 펜의 길드 방. 하지만 클레이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벨은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인 크레지에게 클레이를 도와달라고 연락했어요. 펜과 그의 무리와 싸우도록 말이죠. 클레이가 해골로 변장해서 참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일이 해결되었어요. 마치 클레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물론 클레이는 처음에 그 일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으니까요. 전혀. 하지만 벨은 자신과 크레지가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클레이가 그녀의 뇌 활성화를 포기했으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은 클레이를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영혼전이 과정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어떤 합병증의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과정이 끝나자 그녀는 새로운 동료인 크레지와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낯선 세계에서 말입니다. 클레이는 자신의 임무가 자유와 탐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열망을 거침없이 추구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모습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을 막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아차린 크레치는 그림자에서 그녀를 지원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동안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에 맞는 방식으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왔습니다. 해골로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 세션을 마친 후 클레이는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이 이 던전의 몬스터들 사이에서 특히 관리자에게 얻어맞고 길들여진 후로 화제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관리자에 의해 클레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동족인 인간들을 제거할 용기를 낸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많은 가르침 중 하나, 다른 인간들은 위험하니 피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다. 다른 모험가들과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녀의 그런 태도를 더욱 강화시켰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모험가들을 해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이 대화 중에 아이스 울프팡의 도둑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펜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클레이도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펜은 개인과 함께 해골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라타는 그들을 지원하고 안티는 지원 마법으로 돕고 그리고 하밍은 릭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전투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서서 싸울 준비를 마쳤으니 공연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이 싸움 전에 크레치는 베리 자신이 클레이와 함께 가능한 한 던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고집했던 것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특히 자신의 기술과 체력이 위험한 9번째와 10번째 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난관들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간에 서서 그는 긴장과 함께 결연한 의지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축축한 돌의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위험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떠올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클레이는 주변 상황과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분석했고 하밍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해골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이용해 펜과 라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 인상적인 실력에 모두가 놀랐지만 펜과 그의 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클레이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해골 몸은 엄청난 마법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하밍의 공격에 대한 방패를 강화했다. 공격이 시작되자 클레이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배운 마법 능력, 특히 그 중요성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다른 생명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는 것. 이 조언 덕분에 클레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인커밍 공격을 막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펜은 나머지 팀원들에게 즉시 후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라타를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동의했습니다. 라타는 자신이 펜을 도와 똑같이 빠르게 후퇴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클레이는 라타가 자신에게 단검을 던지는 것을 보고 피했지만 그 단검은 크레지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가 가면을 벗고 단검을 꺼내자 펜과 라타는 도망쳤다. 즉시 반면 클레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격하지 않았다. 크레치는 자신이 클레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7층에 남는 것을 결심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싸움이 끝나자 클레이의 영혼은 아무 문제 없이 그녀의 몸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깨어난 그녀는 상대와 괴물로서 싸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고했다. 빙룡방이 물러났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방패를 든 어떤 해골과의 조우 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 클레이가 조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레이지는 자기 몫으로 클레이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2층에는 너무 실력이 좋다고 인정했지만 실망했지만 클레이는 다음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며 벨을 성으로 부르자 벨은 마침내 그녀에게 더 짧은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클레이는 바함을 떠올렸지만 결국 사장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벨이라고 부르는 것이 클레이에게는 괜찮게 들렸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클레이는 벨을 일벌레로 만들기로 했다. 일벌레로. 어느 날 밤 도둑 길드 본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프레료드 수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까지도 마치 제 아버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까지도 마치 제 아버지처럼 사라져버렸다. 현재로 돌아와 클레이는 자신이 도둑 길드 건물 아래로 순간이동된 것을 보고 놀랐다. 도둑 길드 건물 아래로. 그 길드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고 심지어 배후에서
암살을 실행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클레이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그녀는 그들이 도착한 것을 알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램프린지라는 노인과 그의 조수인 퓨린이 있는 도둑 길드의 특별 지부, 사라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사라지지 않은 곳이었다. 램프린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클레이가 대신 던전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클레이는 도둑 길드가 던전의 전리품과 보급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던전의 전리품과 보급품을 길드가 제공했다는 사실을요. 확장된 가방부터 돌려받은 두루마리까지 클레이는 자신이 계속해서 벨의 손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 선배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던전의 함정 때문에 모든 사상자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도둑 길드의 중요성을 시스템에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드의 중요성을요. 그래도 클레이는 던전 직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쨌든 모험가 길드 본부는 심지어 벨과 그녀의 전임자를 죽이려고 암살자들을 보냈고 결국 던전이 출입 금지된 페럴벤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클레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램프린지가 벨과의 대화를 마치자 클레이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램프린지는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든 던전에 찾기 힘든 10층에 도착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전설 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환상적인 밀크 왕국을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발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전설 속에서 속삭여지는 그녀는 클레이가 자신의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 9층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호기심과 결의에 찬 램프린지는 그에게 즉시 공격을 가하며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격렬한 만남 속에서 그녀는 클레이의 과거가 놀라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때 길드 내 최고의 도둑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활함으로 정교한 강탈을 자행했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상층부의 눈에 띄었고 그 결과 던전 관리자로 채용되는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가 한때 누렸던 자유를 빼앗고 그 자리에 짐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관료주의와 감시의 짐을 말이죠. 그들이 떠나려던 바로 그때 클레이는 노인에게서 그녀의 아버지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벨은 클레이에게 이 경우에 구두 계약이 확장 가능한 가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전 때문에 괜찮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서류 이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벨은 그것을 위해 슬라임에도 의존합니다. 하지만 클레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에게 이어지는 단서를 찾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이 손상된 가방들을 이용하더라도 말이에요. 특히 아버지에게 인맥을 통해 자신을 찾았다고 놀림받는 건 원치 않았죠. 인맥을 통해 아버지를 찾았다고 놀림받는 건 싫었거든요. 상사가 새로 맡겨준 일들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지 그녀는 감탄했어요. 예를 들어 랑가드가 확장 가능한 가방을 고치는 것을 돕는 것 같은 일들이요. 그러는 동안 랑가드는 클레이가 가방의 각 부분을 찢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처리하도록 하라고 클레이에게 부탁했죠. 다시 조립하는 중이야. 그녀가 떠나기 전에 랑가드는 클레이에게 자신의 무기를 개조해 달라고 빌렸다. 클레이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약간의 특혜를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랑가드는 클레이가 이제 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결국 소녀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단검은 조절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과 랑가드 모두에 따르면 도구와 사용자는 서로의 힘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단검은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단검이 제 주인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그녀는 단검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단검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고 말이죠. 그녀가 어떻게 단검을 얻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스위스로 떠나기 전에 쪽지를 남겨놓고 단검을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심연의 10층에서 그 단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성질 때문에 벨은 그 능력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제한을 말이죠. 그러므로 클레이가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10층까지 가야 합니다.
자신의 무기를. 클레이는 버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고, 그래서 무기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약을. 이 말을 들은 벨은 클레이를 훈련시키기 위해 몬스터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 두 사람은 공용 로비에 도착했고, 클레이는 자신이 거기서 몬스터들 대부분을 만났어요. 안 좋은 소식은 몬스터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노려봤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싫어하는 전 애인처럼 클레이가 아무리 애써서 그녀를 그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려고 해도 노려보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클레이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잠시 후 모든 몬스터들이 태도를 바꿔서 웃고 친절하게 굴었어요. 마치 내가 무서워하는 삼촌처럼. 심지어 그중 하나는 자기가 그녀 아버지에 대해 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벨은 이 난장판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벨은 그녀를 경기장으로 데려가 클레이에게 경기장을 보여주며 그곳을 이용하려면 수정에 등록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장. 클레이에게 그리 놀랍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자기 목숨을 별로 개의치 않는 몬스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마리의 알파 고블린과 1화에 나왔던 화난 괴짜 마법사 고블린처럼요. 1화부터 사실 이 세 마리는 클레이와 상의할 일이 있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곳은 경기장뿐이었다. 언제나 재치 있는 소녀답게 클레이는 그 세 명이 사실 고블린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때 괴짜가 자신을 실드메르크라고 소개하며 형들은 본독과 밴딕이고 자신들은 고급 고블린이라고 말했다. 클레이가 그들의 지능의 깊이를 인식하기 시작하자 밴딕이 대담하게 앞으로 나서서 클레이에게 그들의 문화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 제안은 기대와 불확실함이 뒤섞인 채 공중에 맴돌았다. 불확실성. 클레이의 뒤이은 태도 변화는 그녀의 변화하는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새롭게 발견된 열린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는 실드메르크의 깊어지는 분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이고 격렬한 반응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벨은 억눌렸던 내면의 격동, 폭풍 같은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고, 이는 그 장면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곧 폭발할 상황이었습니다. 김민들이 클레이와의 또 다른 결투를 요청하러 왔다고 생각한 소녀는 알겠다고 했지만, 지난번 싸움에서 그들의 패인이 지나친 혈기였음을 분명히 하며 자제할 것을 당부했어요. 너무 과도한 혈투는 삼가야 한다고, 그게 지난번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말이죠. 양측이 동의하자 클레이는 입구 방으로 가서 그 엄마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벨이 안에 있는 수정의 사용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줬는데도 말이에요.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클레이는 걔가 그 덕후에게 미리 지원 마법을 걸어달라고 부탁하게 했어요. 그래야 싸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경기장에 함정이 없으니까. 고블린들이 그녀의 요청을 따르자 클레이는 그들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알파 고블린 하나와 실드머크를 쓰러뜨리고 마지막 남은 고블린을 항복시켰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레일몬드라는 용이 그 소녀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나타났다. 무시무시한 거대한 도마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레일몬드는 클레이의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유창하게 말했다. 반면 클레이는 그녀가 지금까지 레일몬드의 강력한 존재감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녀의 훈련 파트너로 오게 된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말이다. 그는 애초에 10층 보스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둘 다 준비가 되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클레이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지금 훈련 중이며 시각에만 의존하는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해 감각을 더욱 예리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는 깨달음뿐이었다. 비전. 클레이는 레일몬드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도마뱀의 질긴 피부를 약간 뚫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스스로 무시무시한 해골이 된 경험 후 마법 사용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깨달은 클레이는 레일몬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새로운 수준의 힘을 풀어놓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이 위치가 불리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이죠. 그만 위치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일몬드는 이 기회를 이용해 클레이를 공격했고, 클레이는 크게 약해졌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용의 공격을 막았지만 그 대가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레일몬드는 자신도 전에 눈을 잃었기에 그만하자고 제안했고 클레이도 동의했습니다. 벨은 경기장을 나온 후
클레이가 그것이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지만 클레이가 경기장이 자신의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말하자 놀랐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와의 실력 차이를 깨달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경기장이 특히 자신의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특히 아버지와의 실력 차이를 깨달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와 아버지의 실력 차이를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클레이는 그녀가 이룬 발전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멀리,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녀는 똑같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것은 클레이가 여기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벨에게 그녀의 일의 성격에 대해 묻는 것이었죠. 그녀가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아직 없었으니까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벨은 클레이가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그녀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벨은 일할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죠. 왠지 모르게 평범한 중세 시대 지주 같네요. 하지만 딴소리입니다. 잠시 생각해본 후에 벨은 클레이에게 계속해서 보물 상자를 채워 넣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벨은 자신이 보물의 재료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신입을 데려갔는데 제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제 머릿속처럼 엉망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데 클레이는 벨이 자신에게 부탁하는 걸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소중한 단검도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보물 상자에 아무거나 채우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소중한 단검도 포함해서요. 사실 벨은 초반층의 보상으로 더 좋은 품질의 아이템을 얻고 싶어 했지만 랑가드는 그 생각에 반대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클레이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동의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업 후에 이 방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벨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보물 상자에 좋은 재료를 모으려는 그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벨과 클레이의 야망은 랑가드가 위험 있는 태도로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벨은 랑가드의 완고한 태도뿐만 아니라 클레이의 놀라운 수능에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클레이가 랑가드를 기꺼이 도와 그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초기 열정과 제안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벨이 어수선한 자재 보관실을 정리하고 나서 그녀는 그들이 함께 그들의 비전을 만들기를 바랐지만 대신 그녀는 클레이가 그들의 공유된 꿈을 저버리는 것을 보면서 배신감에 휩싸였다. 공유된 꿈을 한때 들떠있던 분위기는 이제 실망감으로 무거워졌고 벨은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의 역학관계에 씨름해야 했다. 파트너십. 몇 시간 후 클레이는 벨의 뒤에서 랑가드가 땅을 파는 것을 돕기 위해 나타났다. 벨은 몇 초 만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랑가드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자신들의 성격 덕분에 골렘들이 스스로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클레이는 매우 놀랐습니다. 랑가드 자신은 비좁은 대장간 뒤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가장 편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랑가드는 자신이 만든 단검 2자루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클레이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언젠가 던전에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클레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검들이 어차피 랑가드가 만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클레이의 직감에 감탄했지만 랑가드는 클레이가 9층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의 질이 골렘이 만드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클레이는 개의치 않았고 훌륭한 동기부여자라는 점으로 노인의 감탄을 더욱 자아냈다. 북적이는 카페의 아늑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클레이와 벨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음료를 마시면서 클레이는 벨이 물려받은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의 무게를 내어 벨은 조상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고군분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던전의 깊이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쉬며 늘려 건설자나 전사의 길을 걷는 대신 벨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관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맹을 맺는 사람, 던전의 억압적인 구조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요. 건축. 벨이 동료를 갈망하는 마음은 그녀가 말하는 동안 분명해졌어요. 목소리에는 조용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클레이에게 위험한 지하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뭉치는 것을 보면서 자주 고립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어요. 모험가들 사이에 보이는 동료에는 그녀만의 고독, 침묵 속에서 싸워온 전투들의 기억,
동지가 그리웠다. 리더십과 목표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를. 토론을 마치고 클레이는 상사에게 돌아가 랑간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멋졌는지, 특히 자신이 몇몇 마법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를 이야기했다. 물론 클레이는 랑가드가 자신에 대해 말했던 것을 벨에게 전했지만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 던전에서의 일의 본질에 대해 더 생각하면서 선조들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조각들을 맞춰나가면서 우유 공장 채용 소식을 듣고 나서요. 거기에 벨이 랑가르드를 가족처럼 여기는 걸 보면서 클레이는 자신이 벨과 매우 공감한다고 느꼈어요. 벨이 랑가르드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 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잠시 딴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후 클레이는 벨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벨은 클레이가 채소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벨은 고기와 물만 먹고 자랐고 요즘 벨이 사냥이나 힘든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클레이는 자기식으로 채소 요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암살자 스타일로 말이죠. 하지만 양념하는 건 전문 요리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미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아빠가 가르쳐준 거였고,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썼어요. 얼마나 조금이냐고요. 여기 있어요. 짠.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랑가드가 들어왔어요. 소금 사용법을 클레이에게 가르쳐준 후 벨에게 물을 달라고 하러 갔는데 그가 술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물은 랑가드가 실망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아시아 부모들이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요. 랑가드가 고기와 술로 연명한다는 것을 알게 된 클레이는 그를 흉내내볼까 생각했지만 그것이 인종적 특징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건 인종적 특징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향기에 감각을 자극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늘 비판적인 동반자 랑가드는 그녀의 요리가 형편없는 물 같은 음식으로 변했다며 맛이나 내용물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레이는 식사가 어느 정도 먹을 만하다면 그런 심한 비판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무관심은 더 세련된 미식적 기대를 가진 랑가드와 벨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다. 랭가드는 그녀의 형편없는 요리 실력을 보고 클레이에게 요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요리 기술을 가르쳐야 했다. 그래서 그는 요리 전문가인 후린에게 그녀를 가르칠 책임을 맡겼다. 후린의 전문성이 클레이의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랐다. 후린은 이 주방의 최첨단 기술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인 후 클레이에게 채소 볶는 법과 간을 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볶는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한참 요리한 후 음식이 완성되었고 클레이와 벨은 맛있게 먹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쓸쓸한 접시만 남겨둘 수 없어서 후린은 그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용고기로 만드는 요리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고기는 아닙니다. 후린은 벨이 그런 고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워낙 고급이라서 구르몬이라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살만한 고기였거든요. 그걸 사려고 엄청난 돈을 낼 거예요. 클레이가 자신있게 요리해도 된다고 말해준 후 후린은 그 고기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클레이와 벨과 함께 맛있게 먹었죠. 벨과 클레이도 똑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클레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동안 틀렸던 건 아닌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향신료와 풍미에 대해서. 반면 벨은 집으로 가는 길에 후린에게 용고기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엄청나게 행복했다. 후린이 가고 벨이 무슨 바보 같은 말을 하기 전에 클레이는 용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녀는 대장간에 가서 무기를 살펴보았고 거기서 랑가드가 정년을 맡았던 단검 중 하나를 골랐다. 랑가드는 클레이의 싸움 스타일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비록 인상적이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알아챘다. 그에게 있어서는 말이다. 클레이가 떠나기 전에 랑가드는 그녀에게 여자용 갑옷을 주었는데 클레이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옛 스승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클레이는 그의 스승이 교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를 없애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벨의 패션 감각이 형편없다는 말만 꺼내자 클레이는 마침내 그 옷을 입어보기로 했고 어떻게 되었냐고 마음에 들어했고
벨도 마음에 들어했다. 나중에 만났을 때 벨은 클레이가 자기 새 옷을 자랑하려고 온 줄 알았지만 클레이는 벨과 사업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벨이 정말 던전을 탐험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던전을. 클레이는 심지어 자신을 복제해서 일을 맡기고 벨은 나머지 던전을 탐험하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벨은 거절했습니다. 탐험 중에 탈락하면 던전 탐험이 영원히 금지될 테니까요. 던전 탐험이 영원히 금지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는 동의했고 그녀는 랑가드와 골렘과 함께 갔습니다.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벨이 이미 필요한 모든 조언과 아이템을 준 상태에서 클레이는 그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그녀의 첫 번째 상대는 불의 정령입니다. 클레이는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클레이는 놀랍게도 그녀의 보상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려고 하자 그녀는 어떤 종류의 마법 함정이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고 그 덕분에 상자를 열 수 있었어요. 안에 든 전리품이 실망스러웠지만 안전하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는 9층 탐험을 계속하다가 나무 정령 몬스터를 만났는데 클레이는 자신의 힘 덕분에 쉽게 물리쳤어요. 나무 정령이 사실 정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쉽게 이겼어요. 정말 정령이 아니었어요. 다음 보스를 물리친 후 더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클레이는 벨이 준 귀환 주문서를 사용하여 본부에 도착했고 마침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도했습니다. 자, 이제 던전을 나와서 밖으로 나가 좀 쉬어볼까요? 프레는 해골에게 패배한 후 훈련 아크훈련 과정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라타가 그에게 합류하여 그들이 겪은 도전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했으니 다시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어쨌든 그들은 모험가 길드 최고 길드 소속이잖아요. 던전으로 돌아온 클레이는 몬스터들을 인터뷰해서 영입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새로운 영입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벨은 단호하게 몬스터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만큼 똑똑하기만 하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클레이는 흥분했어요. 싸움도 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벨 옆에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일에 부수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완전히 놀랐어요. 하지만 벨이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그녀를 진정시켰죠. 면접은 던전 최상층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녀가 벨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클레이는 주변에 테이블과 소파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것들은 그곳에 계속 있었고 방이 워낙 넓어서 벨이 클레이를 더 멀리 앉도록 했던 거였어요. 벨은 클레이를 더 멀리 앉혔어요. 방이 워낙 넓어서 정확한 위치가 헷갈린다면 괜찮아요. 클레이도 마찬가지니까요. 괴물을 얻는 데 있어서 당신과 저는 벨이 이미 각 괴물을 개별적으로 소환하는 주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괴물의 소환 과정은 무표정한 클레이에게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페리포로라는 용이었고 그는 말도 못하면서 벨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클레이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용이 사라진 후에야 클레이는 이 면접의 목적을 물어볼 생각을 했고 그것은 면접이라기보다는 친목 도모를 위한 첫 만남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면접이야. 이 연설에서 클레이의 역할은 감히 벨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야. 벨이 다음 후보를 부르려는 순간 클레이는 벨이 다른 괴물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어. 마치 영국을 방문한 평범한 미국인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벨이 클레이에게 다른 괴물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클레이는 최선을 다해 혼자서 그들을 이해해야 해. 자, 이제 그건 그렇고 두 번째 후보가 등장했는데 고양이 괴물이었어요. 푸카라고 하는데 클레이는 깜짝 놀랐죠.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괴물은 테레루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덩치였어요. 다행히도 클레이는 그 괴물과 말이 통했어요. 어머나, 예의범절까지 갖춰서 벨은 그를 10층 보스로 임명하려고 마음먹었죠. 10층 보스로요. 하지만 클레이는 당연한 이유로 그를 좋게 볼 마음이 없었고요. 하지만 아마도 벨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은 건 마법 보석에 대한 지식이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리고 테루가 어떻게 악마 세계에서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몬스터들은 그 던전을 악마 세계로 여겨.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몬스터들이 그 던전을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클레이에게 더욱 혼란스러웠어.
특히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적다는 게 말이야. 클레이는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종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자신의 종족을 그러는 사이에 네 번째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헬단드라는 흑기사였는데 실제 지원자를 제거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후보를 벨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면접자가 미리 탈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탈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를 묻자 헬단드는 마법 보석을 얻고 싶고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법 보석을 얻고 싶다면서 절대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헬단드가 던전에 침입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보니 면접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한 벨은 그런 규칙을 무력으로 깨뜨리기로 했다. 클레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특히 벨에게 허락을 받은 후로는 위협을 처리하는 데 열심이었다. 벨에게서 그렇게 할 허락을 받은 후에 클레이가 싸움에 뛰어든 순간 벨은 클레이가 자신의 마법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탓에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마법 능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그녀의 혹독한 훈련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까. 벨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답을 얻었어요. 클레이가 상대의 팔을 잘라 마비시키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상대의 팔을 잘라 마비시킨 거예요. 헬란드는 필사적으로 벨을 공격하려 했지만 벨은 그를 내던져버렸고 클레이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자 면접도 끝났어요. 그것과 함께 헬란드의 시체 처리에 대해서는 벨은 클레이에게 다른 고위급 몬스터들에게 처리를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맡기겠다고요. 그래도 클레이는 헬단드가 아래층 어딘가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벨은 클레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아챘지만 이 결정에 멀리 미치는 결과에 대해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이 결정. 하지만 클레이는 헬단드를 좀비로 부활시키는 것이 그녀가 아직 아버지를 좀비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벨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아버지의 죄를 남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잊을 수 없었지만 당분간은 클레이는 강해지는 데 집중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프란과 그의 깡패들은 재정비하여 다시 한번 후우카와 맞서 싸웠다. 격렬한 싸움은 몇 시간이나 계속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고 양측 모두 끊임없는 결의로 일격을 주고받았다. 탈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과 그의 깡패들은 승리했고 힘겨운 싸움 끝에 마침내 후우카를 제압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에도 그들은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에 다가오는 위협들이 그들의 즉각적인 주의와 흔들림 없는 해결하다. 클레이가 괴물 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마치자 그녀는 앞에 있는 안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다시 던전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클레이는 벨이 5층 지도를 다시 만들어볼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어떤 층의 지도가 갑자기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벨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다. 다른 모험가들의 불만들. 그래서 벨은 이 어려운 임무를 클레이에게 맡기기로 결정했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클레이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함정으로부터 다른 몬스터들의 안전을 포함해서 말이죠. 무엇을 추가하고 무엇을 빼야 할지 고민한 후 클레이는 그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벨과 랭가르를 놀라게 했어요. 클레이 자신도 벨과 랭가르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몬스터들의 강점과 약점을 기반으로 지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몬스터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거든요. 벨은 처음에는 그 결정을 고려했지만 점점 더 많은 몬스터들이 몰려들자 포기해야 했어요. 더 이상 그 방법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벨은 더 이상 이 방법에 의존하지 않기로 하고 클레이에게 모든 결정권을 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라고요. 랭가르는 벨과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속으로는 약간 비꼬는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냉소적이었죠. 결국 설계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팀은 새로운 바닥 설계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클레이의 시야가 좋지 않고 직선 패스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벨이 던전에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연출의 일부라고 설명했고 클레이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벨에게 이 던전을 진정한 던전답게 만들려면 벨을 최종 보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벨은 클레이가 제안한 수정 작업을 서둘러 하기로 했다.
그래서 클레이와 함께 던전 중심부로 갔는데 특정 마법 파장이 있어야 열리는 봉인된 구역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그게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는 동안 클레이는 물의 정령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에게 접근한 것에 놀랐다. 설상가상으로 클레이는 정령이 그녀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었다. 는다. 다행히도 클레이는 끈질긴 사냥꾼에서 벨이 구해준 후로는 벨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벨이 자신을 구해준 덕분에 이제는 냉혹한 사냥꾼에서 벨의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소중한 존재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녀는 클레이를 물의 정령에게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클레이는 다시 한번 그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던전에는 시야를 밝히고 가리는 빛과 어둠의 정령도 있었어요. 각각 던전에서 시야를 밝히고 가리는 역할을 했죠. 마지막으로 땅의 정령이 있었는데 클레이에게 익숙한 존재였어요. 소개가 끝나자 벨은 정령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즉시 처리한 5층 이상의 변경 사항들, 수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벨은 눈송이 동반자와 함께 제어 보석에 수정 사항을 설치했고 나머지는 랭가르에게 맡겼다. 클레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묻자 랭가르는 그녀에게 와서 보라고 했다. 그의 말의 후반부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동굴처럼 생긴 던전 복도를 순식간에 마법을 사용하여 실제 복도로 바꾸었다. 마법으로 5층에 들어온 모험가들에 대해 벨이 지적하기를 새 층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층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벨은 클레이에게 던전에 슬라임을 배치한 이유, 슬라임을 처치하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슬라임을 아예 무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슬라임이 채취되는 방식을 본 클레이는 그게 매우 엉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벨은 슬라임이 보석을 하나도 드랍한 적이 없다는 것과 죽인 후에도 반응이 없는 슬라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벨이 그들의 약점과 던전 속 그들의 종족에 대한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자 클레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벨은 클레이의 영문 모르는 표정을 보고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벨은 그 지팡이가 소스 슬라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소스 슬라임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거죠. 설명이 끝나자 벨과 클레이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몬스터들이 자신의 위치 번호가 적힌 종이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프란과 그의 부하들은 던전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풀 좀 만지러 돌아가자. 클레이가 들은 바로는 탈론이 왕위를 상속자에게 물려줬고 그 상속자가 잘 해나가고 있다고 했어. 클레이는 보통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데 벨을 보고 나서야 그게 생각났어. 웃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알고 보니 벨이 왕과 직접 만날 예정이었어. 그 후로 지하 감옥 주변에 새로 생긴 마을은 왕국에 속하게 되었고 게다가 지하 감옥에서 나온 무기와 보석들 덕분에 왕국은 엄청난 힘과 부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왕국은 그걸 차지하려고 했어. 그게 바로 던전에 매우 이협적이죠. 왕국도 던전과 주요 도둑 길드 사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비록 던전 관리자들에게 왕과 직접 접촉할 기회를 주어 서류상 자치권을 얻게 했지만 던전은 아직 왕국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던전의 보석을 왕국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제 옛 왕이 돌아가셨으니 벨은 그와 만나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들 사이의 거래, 벨은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왕 자신에게 도전해서 옷에 대해서는 클레이는 벨이 어른인 척하는 옷을 입는 것을 거절했지만 랭가르가 조정한 후에는 더 받아들일 만하게 되었어. 처음 것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벨과 함께 갈 거니까 클레이는 선택권을 받았어. 갑옷 아니면 메이드 복장 중에서 만약 여러분이 클레이가 메이드 복장을 하는 걸 상상한다면 유감스럽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벨과 랭가르 둘 다 클레이가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녀의 복장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었죠. 말이에요. 내일 행사가 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클레이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약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조직력과 꼼꼼함으로 유명한 벨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마쳤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 순간 벨이 모든 면을 완벽하게 계획했던 이전 일들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클레이는 그녀의 처음 반응이 놀람이었지만 벨의 철저한 계획성 때문에 모든 것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고
벨과 클레이는 왕궁으로 가기 위해 순간이동원에 들어섰습니다.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순간이동하는 동안 벨은 클레이에게 폭력이 있을 거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반 대중의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성의 집사인 버트라임이 환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경기장으로 데려가는 동안 클레이는 스스로 사치스러운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로운 왕, 자스트레이드가 그의 신하들인 레스틴스, 키스카, 그리고 알그리드와 함께 도착했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레스틴스는 그의 지나친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열성적인 태도로 즉시 아첨꾼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왕이 그를 협박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클레이는 벨의 신하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왕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벨의 신하로서 말입니다. 벨과 자스트레이드가 서로 소개를 마치자 벨은 클레이를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시녀라고 소개했고 그 바보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자신은 자신의 부하들이 어떤 위협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것은 클레이의 실력을 믿는 벨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결투의 조건을 확인한 후 자스트레이드는 참지 못하고 던전 후계자로 여겨져 흔들리는 클레이를 깔보며 그것이 끝나자 레스틴과 다른 기사들이 벨을 상대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벨을 향해 젊은 왕이 그들을 계속 고용해주기를 바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깡패들이 벨에게 돌진했다. 벨은 그들의 공격에 맞서 싸웠고 그녀의 조상이 전임 군주와 싸우기 전에 그녀에게 남긴 가르침을 떠올리며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했다. 그들은 전임 군주와 싸웠다. 클레이가 전투의 흐름을 계속 분석하는 동안 자스트레이드는 특히 키사 때문에 질 가능성에 대해 점점 불안해졌다.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임을 두렵게 만들어 반칙을 쓰려 했다. 벨에게 다행히도 클레이가 나타나 하임이 더러운 수를 쓰는 것을 막았다. 전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속임수를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면 클레이의 성공적인 가로채기는 자스트레이드를 바보로 만들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자스트레이드는 패배를 인정했다. 벨과 그녀의 하녀가 떠날 수 있게 되자 자스트레이드는 얼굴을 붉히며 클레이에게 대해 물었다. 그녀의 이름, 그가 그녀의 이름을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클레이는 그녀의 이름이 랑가드라고 답했다. 벨에게 충분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면 자스트레이드가 클레이의 이름에 대해 한 칭찬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었고 특히 그가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을 때 더욱 그랬다. 그제야 벨은 자스트레이드의 제안을 거절하고 떠났다. 벨은 그날 초 클레이가 자신과 함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날 하지만 클레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벨이 자신의 동행을 요청한 것이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그는 의심했다. 그녀가 자신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박정한 해석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클레이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벨의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녀는 요리 실력으로 유명한 숙련된 드워프 요리사가 만든 멋진 저녁 식사를 그에게 대접했다. 두 사람은 아늑한 선술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공기에는 군침 도는 구운 고기와 갓 구운 빵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어딘가에 전설적인 요리사가 끈질기게 찾고 있는 그의 꿈의 양고기 소스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죠. 이 가벼운 일화는 그들의 저녁에 기묘한 분위기를 더했고 서로의 동행의 기쁨과 함께 나누는 경험의 마법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도둑 길드에서 램프렌츠는 왕 자신으로부터 랑가드가 누구인지 조사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로 인해 늙은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보가 벨에게 전해질 무렵 클레이는 자신의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이제 벨과 랑가드 모두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이가 일어나자 자신이 도둑 길드의 임무에 실패한 후 일찍 은퇴한 모험가였던 부모님의 고아라는 사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브렌츠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고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브렌츠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자랐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그의 행방과 자신에게 남긴 단검의 진짜 가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소녀를 남겨두고 사라질 수 있었다. 그의 행방과 그녀에게 남긴 단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일이 손에 익자
클레이는 벨이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물어볼까 생각했다. 그녀가 항상 가장 늦게 자고 가장 먼저 일어나니까. 클레이는 결국 벨이 개인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감옥이 사실상 벨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방들을 어지럽혀 놓았던 것이다. 다른 방들을. 놀랍게도 클레이는 벨이 어린 시절 지하 감옥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걸 생각해보니 벨의 상식이 왜곡된 이유가 완벽하게 이해가 갔다. 벨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모든 업무 일정은 급한 일이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그녀에게 일은 집안일과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집안일처럼 생각했다. 그녀는 더 생각하다가 클레이에게 취미가 있는지 궁금해했고 알고 보니 없었다. 결국 벨에게 던전 관리가 일상적인 일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사무실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자 벨은 긴 하루 일과 후 클레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클레이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벨은 조심스럽게 휴가를 내서 재충전하라고 제안했다. 클레이는 망설였다. 그 생각을 저울질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클레이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을 설명했고 벨은 주에 깊게 들었다. 클레이는 자신의 임금을 벌고 팀에 기여하려는 열정을 표현하며 책상 앞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벨의 설득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클레이의 눈에 비친 결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벨이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눈빛, 권위와 클레이의 안녕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을 동시에 전하는 눈빛을 클레이에게 보내자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바꿨다. 마지못해 클레이는 하루 휴식을 취하기로 동의했다. 휴식 또한 그녀의 성공에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 일이 없어진 클레이는 던전 광장에 머물렀고 거기서 9층에서 싸웠던 미노타우루스 페코모를 만났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괴물들이 왜 이제는 그녀에게서 멀어졌는지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려던 참이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 외에도 클레이는 괴물들이 바람배는 자라고 부르는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한 사람을 알아챌 때까지요. 그래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클레이는 빈키에게 다가갔습니다. 빈키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들떠 있었는데 클레이가 진정하라고 할 때까지요. 그녀가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페코모는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외딴 곳이었어요. 그러자 클레이는 빈키에게 바람배는 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빈키는 기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빈키에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배는 자는 악명 높은 위험 인물이었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칼을 던지는 것으로 알려진 탐험가인데 그의 표적들은 칼에 맞기 전까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빈키와 페코모가 그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 말다툼을 시작할 무렵 클레이는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바람 슬라이서가 딸을 훈련에 데려왔었는데 그 때문에 딸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할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레이는 벨이 이런 곤란한 일을 전혀 몰랐던 것에 감사했지만 강해지겠다는 그녀의 목표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클레이는 랑가드가 만든 무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클레이는 아버지가 그런 멋진 별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클레이는 벨과 함께 고블린 거처 클레이는 지하 감옥 안에 와칸다 전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말은 고블린들이 벨과 고블린 여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야기하는 고블린 마을이 지하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벨은 그들의 말을 꽤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잘. 비록 클레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되살릴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지만 다른 종족 여자들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짓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보다 더 빠르게 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놀랍게도 벨은 이곳 고블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농장에서 식물처럼 재배한다고 보여주었다. 이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골렘들이 땅에서 고블린들을 뽑아내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땅에서 벨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그녀의 전임자의 아이디어였는데 문화적인 이유로 몇몇 여성 탐험가들을 포획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벨이 이 던전에서 고블린들이 대량 생산되는 방식을 더 설명하려고 했지만 클레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클레이의 놀라움과는 달리
벨은 전임자에게서 고블린 소생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연구하면서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은 고블린들이 매우 위험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는 감명을 받았지만 벨이 던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한편 지하 감옥의 살인마들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라타는 시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리를 말 잘하는 힐케마스트가 이끌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 소식과 자신의 생각을 펜에게 전했습니다. 게다가 라타는 도둑 길드의 접수원에게 확인 후 자신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은 그 살인마들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살인마들을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밀렐란트도 모험가 길드의 살인마들을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길드 로비. 하지만 던전에서 하일케마스트는 모험가 몇몇이 고블린들에게 제거되는 것을 막는데 유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렐란트는 거기서도 그와 그의 팀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모험가 길드장 방에서 길드장은 이러한 살인자들이 길드 상층부로부터 호의를 얻고 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에 새로운 사건들, 특히 그의 비서가 알고 있는 것들, 특히 그들의 일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매끄러운 범죄자들이군요. 주인은 이야기들을 믿고 싶었지만 악당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밀렐랑트의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았기에 주인은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지하 감옥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도했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곁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벨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랭가르에게 전달했습니다. 클레이는 벨이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에 어둠 속에 방치되지 않았어요. 벨은 고스족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고스족 복장을 한 채로 말이죠. 자신의 전임자 시대에 이런 살인 사건이 흔했고 클레이가 그런 사건 때문에 부모님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벨은 더 이상의 살인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멋있게 들렸는지 클레이는 모험가들을 숙청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모험가들을 말이죠. 벨은 그에 반대했어요. 벨은 범인들을 잡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잡아서 언데드로 만들어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규칙을 어기려는 자들에게 옷에 대해서는 벨이 자기 처형복이자 옷이라고 설명했고 클레이에게 다른 옷을 건네주었는데 잘 어울렸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도둑 길드의 신호만 기다리면 돼. 힐케마스트와 그의 동료들은 미군 같은 지하 감옥 복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드리운 방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정리해 나갔다. 이혁. 축축한 돌의 냄새와 간간히 깜빡이는 햇불 불빛이 벽에 불길하게 춤을 추었다. 이 고된 작업 내내 힐케마스트는 밀렐랑트의 충성심을 얻을 모든 기회를 잡았다. 그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위태로운 여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채 밀렐랑트는 자신의 비밀 계획을 품고 있었고 교묘하게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추었다. 한편 그녀에게 유리하게 모든 일이 흘러가는 듯했고 지하 감옥은 아직 아무런 위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운명의 역전으로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심연의 생물 중 하나인 버그가 밀렐랑트에게 광분하며 달려들어 그녀를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그 순간 그들을 둘러싼 위험의 진짜 본성을 알지 못한 힐케마스트는 밀렐랑트가 궁지에 몰리고 무방비 상태인 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그녀를 제거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취약해 보였다. 힐케마스트가 알아채지 못한 것은 날카로운 관찰력과 뛰어난 아어케인 아어츠 실력을 지닌 벨이 그 펼쳐지는 드라마를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과 변함없는 동맹인 렌가드의 힘을 사용하여 동료들과 적들을 모두 주의 깊게 살폈다. 긴박한 상황은 그녀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개입할 준비를 했다. 조심스럽게 짜인 속임수와 충성심의 연극이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가기 전에 뭘 몰랐던 레이디는 그 일의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벨이 그녀에게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났으니 두 사람은 즉시 범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밀렐란트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손이 아프고 무기도 없었기에 밀렐란트는 이 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지를 고려했습니다. 매끄러운 범죄자들이 공격하려는 순간 골렘들이 땅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힐케마스트에게 충분히 성가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능력은 그 공격들은 그에게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버그스는 주먹으로 그들을 박살내려 했지만 그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의 공격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이죠. 그 매끄러운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기로 했어요. 물러났어요. 밀렐란트는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골렘들이 그녀에게 메이스를 돌려주면서 사라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만약 그 살인자들이 실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들, 그들은 또 다른 골렘과 싸우다가 벨의 격투장으로 마법처럼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깨닫자마자 힐케마스트는 말로 해결하려 했지만 벨은 거절했고 살인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싸우는 것 말고는. 살인자들은 클레이를 노렸습니다. 약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 모두 순진하게 생긴 두 소녀와 싸우게 되었고 클레이는 그중 한 명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압했습니다. 아토토는 이 끔찍한 깨달음 이후 도망쳤고 힐케마스트는 벨과의 협상을 통해 패배를 시도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의 희망과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벨은 이미 아토토처럼 그를 무법자로 처벌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무력 시위에 클레이는 감명을 받았다. 위협은 해결되었지만 밀렐란트는 여전히 이전 사건에 크게 동요하여 아이슬 울프의 이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평판이 지금까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빴는데 펜은 여자아이를 울린 것 때문에 팀 전체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를 울게 만들었어요. 위기가 해결되자 클레이는 자신의 요리를 즐길 시간을 갖게 되었고 프린의 요리 수업에 감사했습니다. 그 수업은 제이미 올리버가 그의 경력 중에 만들었을 최고의 요리책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이미 올리버가 그의 커리어 중에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최고의 요리책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렌가르는 클레이가 그런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발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요리에 간을 못하는 것에 대한 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녀의 음식에 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중에 그와 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클레이는 괴물들이 스스로를 기르기 위해 하는 일을 알게 되는데 그들의 먹이는 던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놀랍게도 클레이에게 사냥이었습니다. 이 요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벨은 클레이를 모든 사냥이 이루어지는 던전의 가장 큰 구역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클레이는 그 구역이 현실 세계와 얼마나 비슷한지에 감탄했지만 페코모가 풀을 먹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페코모는 클레이의 반응에 놀라 그녀에게 이 블록 안의 모든 것이 풀부터 시작해서 현실 세계처럼 신선하다는 것을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토끼와 새들이 여기에 산다는 것을 보고 클레이는 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숲속으로 들어가자 클레이는 몬스터들이 자신의 먹잇감을 현실 세계의 늑대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직접 사냥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솜씨가 좋아서 자기가 쥐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여줄 만한 어떤 빙키를 놀래켜줄 자유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는 클레이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가 자기 옆에서 깡충깡충 뛰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그날 사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클레이는 또한 골렘들이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 구역의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다른 생물들도 있었죠.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놈, 트리엔트, 돌거북이 등을 포함해서요. 말이죠. 하지만 벨은 그들의 노력이 때때로 지나치게 열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몬스터들과 충돌하며 문제를 일으키곤 했죠. 그래서 벨은 골렘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게 훨씬 쉽다고 결정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클레이는 벨이 얼마나 던전 관리와 실험을 계속해 나갈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때때로 클레이는 던전에 호수가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어요. 수중 괴물들의 존재는 더욱 놀라웠죠. 하지만 클레이에게 가장 큰 놀라움은
그 호수에서 목욕하고 있던 레일맨이었어요. 8층의 수호자도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쩌면 좀 너무 과하게 말이죠. 클레이가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하기 전에 벨은 소중한 눈송이를 부엌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테레루가 괴물들을 위한 식사와 약을 만들고 있었고 벨과 자신의 의학적 전문 지식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레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남겨졌습니다. 벨은 클레이를 사냥터로 데려갈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그녀의 열정은 곧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누그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알람의 불길한 빛이 맥박치듯 깜빡였다. 벨은 상황의 긴급함을 깨닫고 재빨리 초점을 바꿔 클레이를 수정방으로 안내했다. 반짝이는 보석들로 가득 차 영롱하게 빛나는 그들의 계획에 필수적인 섬세한 마법이 가득한 안식처였다. 클레이가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회입니다. 방 한가운데서 벨은 주요 수정을 교체할 준비를 했다. 그 섬세한 과정에는 수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클레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커다란 수정은 이합적인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 면들은 무수한 색깔로 빛났으며 각각의 색깔은 잠재된 마법으로 맥박치고 있었다. 벨은 이러한 난관을 예상하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전략을 세심하게 계획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면서 수정 교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클레이는 보석을 잡고 있기가 힘들어하며 이마에 땀이 맺히며 그 엄청난 무게와 씨름하고 있었다. 벨은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켜보았다. 성공해야만 했다. 위험이 너무 컸다. 그 보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던전의 마력과 연결된 힘의 통로였기 때문이다. 긴박감에 몰린 벨은 보석을 원래 위치, 던전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방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 그 방은 잠들어 있는 던전 핵에서 나오는 불안정한 마법으로 가득 찬 방이었다. 양날의 검이었죠. 엄청난 에너지를 지닐 가능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실패한 던전 코어 모방체는 반드시 격리해야 했습니다. 던전 자체의 구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벨은 가능한 결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마법과 위험의 미궁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 전에 그릇된 힘을 가두었습니다. 클레이가 보석을 제자리에 가져다 주자 벨은 자신이 남은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고 불행히도 그 결과 보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벨은 보석을 채우는 작업을 이만큼 진행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이 일이 끝나자 벨은 클레이를 블록 안에 있는 자신의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 석양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이는 벨이 이 던전 전체를 상속받게 된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꼬르륵거리는 배 때문에 끊겼다. 그 소리에 벨은 웃으며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가는 길, 해가 저물 무렵 클레이는 벨이 자신을 영입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 곁에 남아 던전 관리를 돕기로 결심했다. 자, 이번 애니메이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